의원안은 법무부 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무부가 주도해서 박균택 의원을 통해서 발의한 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동 발의자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박균택 의원 안에 들어 있고요. 자기가 발의한 안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또 공동 발의를 해주시고 해서 이제 박균택 의원 안이 이 정부 안이기도 하고 조금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의원 발의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좁혀졌다. 그래서 그 두 안을 비교해서 구체적인 쟁점을 찾아 들어가서 정리해보는 그런 단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그 두 안을 중심으로 우리 이은미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오늘 패널 토론에 모신 분들도 조금은 좀 논점이 좁혀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옆으로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님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혜진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님. 네, 그렇죠? 인사하셨죠? 네, 제가 옆에 안 보여서. 그 다음에 안성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서기관님. 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민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님. 네,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 변호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타이틀로 서치원 변호사님 예,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우리 김성숙 교수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깜짝 놀라셨어요?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좀 12시 좀 넘어도 됩니까? 네. 5분에서 7분? 네. 5분에서 7분 정도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성숙입니다. 시간이 쫓겨가지고 또 빨리 하는 거 엄청 잘하는데 기대에 부응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 토론문 이제 원고를 좀 늦게 받은 관계로 토론문을 쓸 시간이 없어서 밤에 써가지고 감정적으로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울분이 나가지고 어떻게 이걸 글에다가 울분을 냉정하게 시키면서 쓸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역시 이제 감정적인 그런 측면이 꽤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법조인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첫 번째로 이제 막 쓴 내용은 왜 이때까지 집단소송법이 안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그 원고에서 합리적 무관심자라는 그런 아주 신박한 그런 개념 용어가 나와서 바로 그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무임승차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남이 해놓으면 그냥 묻어서 이익을 보면 되지 이런 생각도 뭐 저를 포함해서 다 해서 나서서 뭘 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그냥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 소비자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굵직굵직한 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들을 뭐 소액이 아닌 가습기 살균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 학생들한테 얘기해보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보면 이제 자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가 잘하면 잘 선택하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비껴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내가 사고는 쉽지만 이거 안 사면 되는 거고 샀다 하더라도 좋은 거 사면 되지 않을까? 좀 기다렸다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좀 진짜 무관심한 그런 소비자의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집단소송법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왜 이걸 못했지 어쨌건 뭐 이런 생각하지만 이러한 무관심한 소비자가 있다는 점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조율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이 집단소송법을 이용할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이런 큰 사건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큰 방향을 일으키는 사건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때 받았던 정보나 광고하고 다르다. 이래서 소규모의 사람들이 또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팬클럽 같은 데서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소송법의 유저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그 사회 정화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추진할 것인지 일반 처음 시작이니까요. 아니면 정말 그야말로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최후의 어떤 보루잖아요. 이 부분이 그것들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이 수많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문제들을 최후의 단계까지 우리가 확보해 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사법체계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누구나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이용해서 받게 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더 해서 이제 어떻게 이 무관심한 소비자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인가, 정치권을 설득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단순하고 좀 더 강력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이은우 변호사님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집단소송법 그 권호성 교수님한테 배웠었는데 그때부터 지우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러한 것을 느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제일 해야 될 게 옵트아웃이 아닐까라는 점에서는 정말 누구나 다 공감하시겠는데 이게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헌법적인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항이 거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저항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 단체 소송 제도가 있는데 이걸 개선해가지고 하면은 되지 않느냐. 금지 소송뿐만 아니라 뭐 대리 소송이라든가 소송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옵트아웃이 들어가 있는 집단 소송을 반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우위가 될 수 있는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오늘 제가 뭐 다른 부분은 이제 시간도 그렇고 법조인님께서 많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부분 많이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측면에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렇게 이제 똑똑해지지 않는 거예요. 더. 그래서 AI 리터러시, 뭐 미디어 리터러시 여러 가지 리터러시 문제가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소비자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만큼 정보화되어 있고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욱더 열악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 역량 수준, 특히 AI를 다루는 그러한 제품이나 그러한 그 거래 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도 사실 우리 옵트아웃을 해야만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 영역을 고려를 해서 집단소송법이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비자 리터러시가 점점 더 이제 뭐라 그러셨죠? 역량이 점점 더 떨어진다. 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AI라든지 뭐 기술의 고도화 이런 것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단소송제 그리고 옵트아웃을 전제로 한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 그러나 또 현실을 반영한 그런 소비자의 현실을 반영한 그런 집단소송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법무부, 사실상 법무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박균택 의원 안을 만드셨나요? 아니면 이제 저 잘 알고 계신 우리 법무부의 박혜진 검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상사법무과 근무하고 있는 박혜진 검사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분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권인석 교수님, 이은호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발제자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가운데 저는 주로 옵트아웃 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된 발제자의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 일단 제가 오늘 토론자로서 드리는 말씀은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 저희 법률가로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자께서도 그렇고 또 방금 말씀해주신 교수님께서도 옵트아웃 제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옵트아웃 방식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재해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판결의 효력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구제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 대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있어서는 옵트아웃 방식을 통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해 기업들에게도 실효적인 제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 종결 전에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서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옵트아웃 제도의 집단 소송에서는 내가 소송에 참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돼서 피해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한 집단소송 절차에서 개별적인 인과관계와 손해를 모두 심리하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 10만 원이면 1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손해액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외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 탈취된 경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와 같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까지 한 번에 심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이런 일괄적으로 소송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원고 적격을 가진 경우에는 주요 쟁점이 공통되기 어렵고, 그 쟁점이 공통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소송이 오래 걸려서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는 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오랜 시간 하시고 또 피해자분들을 대변해서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발제자분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50인 이상의 모든 분야의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자 2020년 관련 법안을 추진을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 미완료 등을 이유로 법안 발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활동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개별적인 분쟁 해결 방식에 중점을 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국회와 그리고 정부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다수의 법률안 등이 발의되어 있는 바, 여러 분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조화로운 결론 도출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토론의 자리가 그런 논의 촉발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옵트아웃과 관련해서 우리 이은우
변호사님께 질의한 내용은 나중에 다 토론이 끝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이제 지금 소비자 기본법상에 있는 단체 소송에 관련된 사항을 집단소송법에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해서 그 단체 소송을 유지하면서 현실화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제도를 이원화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아까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권호순 교수님 말씀에서도 좀 있었고, 효율성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이쪽은 개정하고 이쪽은 개정을 해서 조금 쉬운 길을 가는 방법, 뭐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이유미 변호사님도 그거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안서구 서기관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소비자정책통합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서구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 토론에 저에게 참석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단소송법과 단체소송 개선 제도를 쭉 업무해온 사람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단소송법, 어떠한 형태의 집단소송법이든 총괄가 되면 소비자 권익 구제, 피해 구제, 실효적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 12개의 집단소송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10개는 미국식 집단소송인데 소위 말하는 클래스 액션 형태의 법제고요. 2개는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의 적격소송 제도를 차용한 김남근 의원님 아니면 이하경 의원님 아닌 단체 소송 형태의 어떤 법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송 형태에 불구하고 다 집단소송법이라는 법제를 취하고 법 제명을 취하고 있고, 다 모든 법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일단 다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된 이제 저희 상임위가 전무이고, 그 법안들이 지금 다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공정위가 주도해서 사실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 일단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그 법안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처 차원에서는 최대한의 협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근데 이와 별개로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이라는, 특히 소비자기본법 내에 단체소송 제도를 관할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권익 구제 강화를 위해서 저희 공정위는 단체소송 활성화 외에 아까 그 발제자께서 저희 공동행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이 적다는 말씀도 주셨었는데, 그 과징금 상한도 현재 하한이 0.5%고 상한이 20%인데 이거를 하한은 10%, 부가율 매출액의 10%, 상한도 30%까지 올리는 그런 제도 개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단체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체소송 개선이 2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저희 업무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권호순 위원장님께도 말씀 주셨다시피 금지 청구 부분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단체 소송은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행위의 사후적 금지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소송 허가제가 붙어 있어서 소송 허가제가 최대 소송 허가 절차에 4년까지 걸리는 그런 소송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3갈래로 저희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송 허가제를 전면 폐지해가지고 바로 소 제기되면 바로 본안 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방적 금지 청구라 그래서 행위가 이미 발생한 다음에,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그걸 사후적으로 금지나 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피해가 명백히 예상이 된다면 사전에 이 행위 못하게 해주세요 라는 형태의 어떤 그 예방적 금지 청구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또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이 그 기업에게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송 허가제가 폐지가 되면 어떤 점이 가장 큰 이익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면, 바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는 소송 허가가 있어야 어떤 행위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허가제가 폐지가 되면 저희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행위 금지 청구와 혹은 배상 청구와 가처분을 동시에 제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단체 소송을 통한 가처분이 가능해지거든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진일보한 어떤 소비자 권리 구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단체 집단소송,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과 그게 통과가 된다면 그것과 저희 소비자 기본법상 금지청구 아까 본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듯이 그 두 개가 조합이 되면 어떤 소비자 권리 구제에 좀 더 실효적인 어떤 진일보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도 단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활성화,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도 부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집단소송을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플랜 B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 법제가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다 집단소송 클래스 액션 모델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최대한의 법 조력을 다하고 찬성 의견 내고 같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만 사실 국회에서 일은 어떻게 될지 사실 정부 부처로서는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는 게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계기가 계속 나왔지만 단체소송, 현재 소비자 기본법상 단체소송은 기본적으로 옵트인 모델이 많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대륙법계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소송에다 손해배상을 부과하게 될 경우 기본적으로 옵트인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옵트아웃이 좀 더 소비자 피해 문제에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다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몇 가지 단체 소송으로도 실효적으로 어떤 권리구제 수단이 가능하다라는 측면도 조금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소송 허가제 폐지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 발제자께서 사실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도가 사실상 육심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모델이 단체 소송에 여기 들어오게 되면 소송 허가제까지 폐지된다면 아예 그런 우려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절차상 굉장히 간편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사실 이 단체 소송이나 집단 소송이 이게 항상 국회에 올라오면 항상 나오는 게 남소 우려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게 남소 우려가 사실 굉장히 좀 제기가 많이 돼서 2011년 미국 대법원은 사실은 소송의 적격성에서 어떤 소송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강하기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남소 우려가 있다는 비판은 항상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체 소송을 통하게 되면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 원이나 기타 공익단체들로 원고가 좁혀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입법 전략 측면에서 좀 우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입니다. 현재 단체 소송 모델을 취하고 있는 입법안 2개, 이하경 의원님만이나 김남근 의원님만은 모두 다 배상액으로서 3배 혹은 5배의 징벌적 손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단체 소송 손해배상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에 차용한다면 사실 그런 것도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징벌적 손배 거기는 사실 보통법에 따라서 판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손해액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없어도 법원이 정할 수 있는 구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소비자 구제라고 하는 이유가 징벌적 손해는 디스커버리 가능하기 때문인데 사실 현행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클래스 액션 모델에는 사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할 것인데 그래서 저는 단체 소송 소비자 기본법을 개정한다면 그런 것도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소송으로 하더라도 물론 옵트아웃만큼 강력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플랜 B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공정거래위원회 현재 지금 이 단체 소송 손해배상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좀 추진 중에 있고 물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만일 법무부 주도 혹은 이제 19개 소비자 단체가 발의한 그런 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는 당연히 그게 너무 잘 된 거니까 저희는 저희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현행 통과가 된 이 집단소송법을 소비자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용역하는 형태로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지만 일단 플랜 B로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 중입니다. 사실 단체 소송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손해배상을 할 때 크게 3가지 정도 저희가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디스커버리 문제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기업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이유는
디스커버리 절차가 개시될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이 다 까진다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것 때문에 빠르게 합의에 나서고 사실 실제로 소가 제기되지 않고 합의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합의는 당연히 천문학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 사실 디스커버리는 소 제기되기 전에 증거를 개시한 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제도고 지금 용해인 의원님 집단소송법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논의가 될 때 이 제도로 과연 우리 제도에 들여올지 말지 이걸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징벌적 손배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좀 더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때 검토해야 될 것이 배상 범위 대상이 되는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스토리 법무계 검사님께서 오셨겠지만 제일 잘 아시겠지만 2017년에도 집단소송법이 발의가 됐었고 그때 김종민 의원님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몇 가지 행위, 몇 가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 행위로 규정을 했었습니다. 뭐 독점규제법이라든지 증권법, 자본시장법 이런 몇 가지 법 위반은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게 발의가 실제로 됐었는데 2020년에는 그 행위를 전부 다 폐지하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재부와 선자부가 제가 알기로 그때 반대가 심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개 법안에서 국회에 발의된 12개 법안에서 2개의 법안은 그런 행위를 범위를 좀 제한을 하고 있고 10개 법안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사실은 통과 가능성, 재개 반대 가능성을 우려할 때는 그렇게 다 열어놓으면 당연히 재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해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이런 가장 시급한 몇 개 행위 예를 들면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뭐 독점규제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좀 제한하는 것도 저희가 입법의 수호성을 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본법상의 단체 소송 활성화를 위한 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업무 계획에서 밝히셨고 저희 또 소정위에서도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해서 지금 서 의원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대상에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 집단 소송제 도입이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공정위는 이제 소비자 기본법과 관련해서 개정 방향이라든지 뭐 준비된 사항들을 맞추어 가겠다 그런 게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민변의 고민성 변호사님께서 종합적으로 그 두 안과 관련해서 드린 뭐